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 중국 관세 폭탄 전면전 투키티데스 함정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관세 폭탄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 폭탄을 유예 또는 유보한 채 모든 공격력, 화력을 중국에 집중하고 있고요.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결코 굴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한판 붙겠다라는 이런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미중 트럼프와 시진핑의 운명을 건 전면전, 근곤일척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학계에서 특히 정치학이나 국제경제학 하는 분들은 투키티데스의 함정에서 교훈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은 투키티데스 함정에 대해서 여러 구독자님도 아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 미중 전면전이 투키티데스 함정의 논리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투키티데스의 함정에 대해서 집중 좀 파보겠습니다. 우선 투키티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스의 역사학자 이름인데요. 사실 당시에는 따로 학자라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좀 조예가 깊고 여러 가지 그 지혜가 있는 분,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전쟁터에 군인으로 징집을 당해서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 전쟁에 참전한 참전 군인입니다. 그런데 전쟁 때 땅을 많이 잃어서 파면됐어요. 파면되고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 있는 기간 동안에 당시 자기가 살고 있던, 또 자기가 참전했던 그 전쟁의 원인, 과정, 교훈, 이런 것을 정리한 역사 서적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이름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필로폰네소스라는 것은 그리스 반도예요. 서남쪽에 아주 동그랗게 꼭 불가사리처럼 생긴 반도인데요. 그리스 본토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전라남도 고흥반도처럼 연결되는 길은 짤룩하고 나머지는 다 바다. 그러니까 99%는 바다인데 살짝 연결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원래 기원전 450년 이전 우리나라는 거의 한사군,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사군이 점거하고 있던 그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기원전 450년 이전에 세계 지중해의 패자는 바로 필로폰네소스에 자리하고 있는 스파르타였습니다. 강력한 군사 국가고요. 계급을 신부로 나눠 가지고 그 모든 전 국민을 군 동원 체제로 만들어서 군사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가 침공을 해 옵니다. 에게해라는 바다 건너 오른쪽에 지금의 이란 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에게해를 장악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그리스에 있는 많은 폴리스 국가들, 그리스는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었고 그 폴리스 국가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였는데 이 스파르타가 가장 강력한 힘이 특히 군사력에서 압권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페르시아의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그리스의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 같이 싸우자, 이래서 여러 나라가 싸웠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스파르타를 빼고 두드러지게 성장을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테네라는 나라인데요. 그리스 문명을 흔히 우리 아테네 문명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가장 성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이런 유명한 학자들도 다 이 아테네에서 나왔죠. 이 아테네가 해상 전쟁에서 특히 배 만드는 기술이 앞섰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앞선 나라였어요. 전쟁을 통해서 아테네가 성큼성큼 큽니다. 페르시아의 전쟁이 1, 2년에 끝난 게 아니라 길게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사이에 아테네가 사실상 많이 컸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도요. 해상의 바닷가의 한복판에 있는 이 아테네가 국제 교역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아테네가 페르시아와의 1차 전쟁을 계기로 엄청나게 부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페르시아도 문제지만 바로 북쪽에 있는 아테네가 크네? 이래서 아테네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 역사학자 이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 과정에 관한 자신의 책 이름을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이제 붙였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두 마리의 사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세상은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사자들의 경우에는 수컷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 중에서 이기는 수컷 한 명만이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 패자가 돼서 모든 암컷을 독차지하고 한 지역을 통치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진 나머지 사자들은 죽거나 다른 데로 쫓겨갑니다. 그 모습을 가르쳐서 인류도 세상의 하늘에 두 개의 별이 없듯이 두 강자가 공존할 수는 없다. 아테네가 좀 크니까 스파르타가 위기를 느끼고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그 투키디데스 전쟁 이론이라고 고대에도 불렀어요. 이것을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 하면 1950년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에서 한판 붙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바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미국과 소련도 화합은 불가능하다. 결국은 한판 붙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두 강대국, 특히 하나는 기존 강대국인데 새로운 강자가 성큼성큼 커오면 그것은 큰 강대국이 커오는 새로운 신흥 강대국을 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소련의 이 냉전 체제는 전면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핵전쟁이나 경제전쟁에서 완전히 소련이 미국에 패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련은 해체되고 지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야말로 지리멸된 분할된 한 나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소련 시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같은 하나의 연방체제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냉전체제에서 소련은 망하고 미국이 절대 왕자로서 동물의 왕국 패자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근대 세계는 미국 주도로 상당히 전쟁 없는 평화의 시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중국이 성큼성큼 컸고, 중국이 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이 제공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당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제가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 당시에 워싱턴에서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키웁니다. 중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WTO 체제로 넣어주면서 중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인 것은요, 소련이나 러시아를 확실히 무너뜨리기 위한, 당시 미국의 사람들, 미국의 전략가들은 투키디데스 함정에서의 그 적을 소련으로만 가정하고 있었거든요. 러시아가, 새로 출발한 러시아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중국을 도와줬고, 실제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시절에도 미국은
중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EEJ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중국이 러시아, 소련에 달라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 소련의 힘을 분산시키고 뭐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나 소련이 무너진 자리에 중국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들어선 것이죠. 자, 이 대목이 바로 투키디데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연합해서 함께 페르시아를 치다가 그 과정에서 아테네가 도약을 했고, 그 아테네의 도약을 보다 못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친 것과 너무 닮았다. 자, 이런 게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지적이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바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우리는 역사학의 아버지 하면 헤로도투스를 얘기합니다. 헤로도투스의 히스토리,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역사서적이죠. 그런데 이 헤로도투스의 역사는요, 신화인지 실제 사실인지가 좀 구분이 아리송하고, 그리고 전쟁의 성패, 누가 왜 이겼느냐, 이런 것을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도 신의 뜻이다 라는 등의 좀 그 하늘에 맡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대 과학의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반해서 헤로도투스의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의 영역을 배제하고 인간의 영역에서의 역학구도를 중심으로 썼다. 이래서 랑케, 우리 실정사학의 선구자를 근대 랑케라는 사학자를 듭니다. 근데 랑케를 탄생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실정사학을 한, 한마디로 실정사학은 과학에 입각한 역사학이죠. 그 실정사학의 아버지를 바로 이 투키디데스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그리스와 이란의 페르시아와의 에게해 전쟁, 이것은 지금 세상과 무대는 바뀌었지만 거기서 작용하는 힘의 역학구도나 그 인물들의 각 역할, 또 배신과 동맹의 역사, 이런 것들이 요즘하고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갖다 놓고 바로 투키디데스의 지적들을 하나하나 읊어가는 고전 가치 읽기,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지금 주제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니까요.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와 또는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한판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물론 그것이 핵전쟁이 될지 아니면 경제전쟁이 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시진핑이라는 사람, 트럼프라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투키디데스 전쟁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미국 살면서 특히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 백인 중산층들 집에 뭐 입주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세 같은 형태로요. 또 홈스테이도 해서 그 사람들과 또 교회 등에서 만날 기회가 적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중산층들의 그 마음 한가운데는 중국에 대한 엄청난 공포가 있어요. 원래 독일에서요, 빌헬름 텔이라는 황제가 뭐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이 있지만, 황화론이라고 해서 중국이 쳐들어온다. 원래 유럽은요, 칭기스칸 때 이 황인종이 쳐들어가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 악몽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미국 사람들, 중국은 인구도 많고 중국 경제가 2001년도 클린턴 대통령의 WTO 가입 이후로 중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40년간 해왔다고요.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는 우리 다 죽는다. 결국 중국이 패자가 된다. 그런데 또 미국 내에
차이나타운이 얼마나 많습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는 대낮에 시내 나가면 완전히 중국 천지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뭐 제 애기들이 LA에서 학교를 좀 다닌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학교에 약 8, 90%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영어를 쓰지만은 뭐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황화론, 중국이 다 썰어버리겠구나.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쓰고 먹고 사용하고 있는 각종 생활용품을 한번 보세요.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점령당한다. 그리고 국제 수지도 미국이 엄청난 적자인데 그 적자가 가장 많이 오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정치인들이 중국 때리기를 하면 바로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대목을 안 건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미국의 경제 회복이라는, 특히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하는 데서는 중국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인식이 미국 국민들 사이에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미중 전면전을 나설 수밖에 없고, 또 군사력 같은 걸 놓고 보더라도요, 이 중국의 군사력이 거의 미국의 턱 밑까지 따라왔거든요. 첨단 기계, IT 분야, 몇몇 분야에서만 지금 미국이 조금의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기의식이 상당하죠. 그런 각도에서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 그레이엄 윌리안 하버드 대학 교수의 주장이 상당히 지금 설득력을 갖고 미국 사람의 뼛속까지 지금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요, 조금 이제 그 남루한 표정을 가지고 지나가는데 홈리스들이 저보고 막 욕을 하는데 이유도 없이 욕을 하는 겁니다. 동양인을 보고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이니즈 그러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니즈가 이제 욕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뭐 중국 뭐 사람들 욕할 때 우리나라도 비속어가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은 차이니즈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욕이 되어 있다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I am not Chinese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욕을 했던 홈리스들이 웃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식으로 너 바보야 이랬는데 저 바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은,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어쨌든 그만큼 미국 중산층 백인들 생각의 뿌리 속에 중국에 대한 뭐 악감정이라 보다도요, 공포가 심하고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이 보는 한국은 뭐냐? 많은 사람들은 제2의 중국 또는 중국에 붙어 있는 나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세요.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한국 또는 뭐 베트남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그 5,000년 세력 대륙 확장 속에서도 포함되지 않은 주체성이 있는 나라다라고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만 대다수는 뭐 생긴 게 비슷하니까 차이나 제2중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각 기업들도 좀 비상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생기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 기술 자재라든지 장비는 미국에서 들려오고 생산은 중국에서 하는데 이때 과연 어떤 편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굉장히 그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자, 그런 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론까지 나오고 있는 미중 전면전 좀 남의 일이 아니다. 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투키디데스가 함정을 야기한 필로포네스 전쟁은
과연 어떻게 전개됐고 최종 승자는 누구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전면전만 3번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도 계속 간헐적으로 전쟁이 있었죠. 1차 전쟁은 기원전 431년부터 10년간. 자, 이때 페리클레스라는 유명한 그리스의 그 집정관, 그리스의 총사령관이죠. 이 양반이 통치를 너무나 잘해서 선방을 합니다. 스파르타가 쳐들어왔는데 10년 동안 그 전쟁에서 함락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는 아테네가 스파르타를 칠 정도의 힘은 없었어요. 그러나 10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이 아테네도 힘을 길어졌고 2차전 때는 뭐 원정까지 하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2차전, 3차전, 그런데 3차전까지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전쟁에서는 스파르타가 이겨서 아테네를 함락합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무너져요. 마치 요즘 미중 무역 전쟁에서 기존의 패권자가 신흥 패권자하고 한참 싸우다가 지금은 미국이 좀 이기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물리치고 아테네는 스파르타에 져서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스파르타도 국력이 너무 약해져서 스파르타도 이내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게해는 누가 장악하느냐? 에게해 오른쪽 편에 있던 페르시아가 완전히 먹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펠로폰네스 전쟁의 결과는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국이 약 30년을 싸웠고 30년 싸우는 과정에서는 스파르타가 이겼다가 아테네가 이겼다가 전전반측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기존 강국인 스파르타가 군사력을 앞세워서 문화 강국인 아테네를 멸망시켰고 그러나 스파르타도 그 후유증으로 같이 망해서 공동멸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투키디데스 함정이 주는 제1의 교훈이 동물의 왕국에서는 2명의 패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제2의 교훈은 자칫 잘못하면 둘 다 망한다. 이런 어떤 경고까지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고래들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진행 상황도요, 좀 역사적 관점에서 계속 분석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에게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꼭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